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기원전 371년 레우트라 전투의 사례를 공유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선 두 세력이 맞붙을 때 전선 절체에 걸쳐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이 당시 상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에파미논다스가 이 상식을 깨뜨리고 좌익의 밀집 대형으로 강화시켜 들어가는 사선 대형이라는 혁명적인 발상으로 더 적은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년간 이어져 왔던 스파르타의 패권을 끝낸 사례입니다. 스파르타의 재패는 200년간 이어져 왔기에 그 누구도 끝낼 수 없다 생각되었습니다. 미국의 양당 체제도 그렇습니다. 2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페더럴리스트와 데모크래틱 리퍼블리칸의 양당 체제에서 지금의 데모크래틱과 리퍼블리칸이 있기까지 이 양당 체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적은 병력으로도 전략적 요충 지역을 공략하면 전체 전세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이 교훈을 주는 에파미논다스의 스파르타 격파 사례처럼 일론은 이 전략적 요충지, 즉 상하원의 박빙 선거구 지역을 공략해서 이 오래된 역사를 깨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포스팅처럼 미국 정치 역사상 제3당은 절대 성공한 적이 없고 시스템 자체가 3당을 위해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대선 승리는 물론이고 제3당은 단 한 번도 하원 혹은 상원에서 과반을 확보한 적도 없죠. 또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하는 것에 있어서 넘어서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지지일 텐데 가장 먼저 이 당의 창립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의 평가가 극한으로 갈립니다. 그 누구도 일론의 품성이 뛰어나거나 일론 머스크가 전쟁 영웅이라도 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정치에 제발 참여해달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도 아니죠. 얼마 전 실버블레틴에서 종합한 일론 머스크의 호감도 조사에선 55%가 일론 머스크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레거시 언론들과 척을 지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또 결국 정치는 정치입니다. 즉 단순한 정치적 이념에 더해서 본질적으로 개개인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이익까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과반 확보가 목적일 때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목적은 양당 체제에서 미국 부채 상황과 재정 적자에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당을 심는 것, 즉 과반 확보가 아니라 견제가 목적입니다. 이번 BBB 법안에서 특히 견제의 중요성이 드러났는데 지금 상원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무소속 당원들은 사실상 민주당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53대 47의 구조이죠. 이번 BBB 법안 상원 의결 당시에 공화당 출신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마지막 캐스팅 보트를 부통령 JD 벤스가 공화당 쪽으로 밀어주면서 51대 50으로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반대표를 던졌었다면 하원으로 넘어가지 못했을 법안이었겠죠. 이런 식의 견제를 하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주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포스팅을 본다면 상원 의석 2개에서 3개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원 지역구 8개에서 10개 지역구를 정밀 조준해서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즉 상하원 각각 2에서 3% 정도 이 5% 내의 의석을 확보해서 밸런스를 잡으려는 것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하원 의원 중에 이 켄터키주 출신 토마스 메시가 내년 중간선거에 소속 변경을 해서 하원 의원으로 출마할 수도 있는 후보로 보이죠.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트럼프의 BBB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한 인물이고요. 일론도 공개적으로 서포트하겠다 했습니다. 이번 법안 투표에서 공화당 의미도 반대표를 던진 수즌 컬린스 외 2명과 같이 적어도 재정 문제에 있어 또 기술 규제 문제에 있어서 일론의 비전에 공감하는 인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340빌리언 달러의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창당을 해서 밀어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치 선거에서 단연 정치적 이념과 조직성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조합되어야 하는 것이 단연 정치 자금 조달력이겠죠. 2016년 연구자료에 의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국 의회 선거에서 사용된 자금과 그 득표율은 정비례한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돈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측은 정치 캠페인에 1.7빌리언 달러, 민주당 측은 2빌리언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둘 다 합해서 4빌리언 달러가 안 되는 금액이죠. 이 2개 정당을 합해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지불한 27빌리언 달러의 15%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확실한 건 정치 캠페인은 기업 인수보다 훨씬 저렴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과반 확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의 5% 내를 확보하려는 상황이라면 좀 더 현실성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전부였다면 4월에 있었던 위스콘신주 대법원 보궐선거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던 이 일론 머스크가 지지한 후보 브래드 시멜이 당선되었어야겠죠. 하지만 진보 성향의 수즌 크로포드가 54%의 득표율로 승리합니다.
그만큼 정치도 같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즉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백업이 있어야겠죠. 그중 하나가 오늘 아침에 포스팅을 올린 샤크탱크 억만장자 마크 큐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창당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었죠. 마크 큐번은 신생 정당 후보가 주별로 해야 되는 신고 서명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전략 지원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도 랜드폴 같이 이번에 BBB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재정 보수주의자 같은 상원의원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는 상태이고, 이런 공화당 의원들을 최대한 가져오는 것이 일론 머스크에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입니다. 또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압도적인 요소가 일론 머스크엔 있죠. 바로 X 플랫폼입니다. 일론이 창당하는 이 아메리카당은 미국 역사상 등장했던 제3당들이 가지지 못했던 주별 단위의 실시간 여론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를 충분히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로 훈련되고 있는 LLM인 그록이 탑재된 이 X 플랫폼은 이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내줄 수 있을지도 주목해 봐야겠죠. 즉 일론 머스크에겐 자금 조달력이 있고 미디어가 있습니다. 과연 머스크의 이런 접근 방식이 미국 정치판에서도 통할지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당이 창당되고 본격적인 선거는 2026년 말에 있을 중간 선거가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6개월이 남았고요. 이동안 테슬라에게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영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와 같은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선 결국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텐데요. 일단 정치 자금을 대기 위해 혹시나 주식 매도를 일론 머스크가 한다 해도 트위터 때보다 그 파급력 자체는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 자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주식 매도로 인해서 일어날 것 같진 않습니다. 해봤자 1빌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 때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규모죠.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이 있다라면 이런 주식 매도보다는 일론 머스크의 시간 분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또 도지에서 정부 지출 삭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거대 조직의 체질 개선을 할 때 일론 머스크는 첫 프레임워크를 거의 6개월 정도 동안 24/7 모드로 숙식하면서 프레임워크를 잡아주었고, 이후 일일 단위 업무는 실무자에게 위임하고 전체적인 방향만 지시하는 식으로 물러나게 되었죠. 자, 지금 이 창당 같은 이슈는 트위터 때처럼 또 도지 때처럼 원래 있던 조직을 뜯어고치면서 개선하는 접근이 아닌 아예 처음부터 기반을 다지면서 당의 방향성과 정책 자금만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난이도는 더 낮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많은 프로토콜들이 고착화된 이런 조직을 개선하는 것보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세력을 키워나가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집을 아예 처음부터 짓는데 힘든 대부분의 이유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지금의 경우는 자원은 넘쳐나는 상황이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의회의 과반 확보가 목적이 아니고 5% 내 의석수만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테슬라는 지금 16개월이 남은 중간 선거 때까지 저가형 신차 모델과 에너지 보급률을 상승시켜야 되고요. 또 로보택시 확장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정치 리스크 상황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또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도지 때부터 시작해서 자꾸 정치로 엮이게 되는 모습에 지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어야 현황을 이해하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테슬라의 본질로 또 다시 파고 들어보자면 저는 테슬라를 항상 차세대 문명 설계 엔터프라이즈로 정의를 해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명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정치는 어쩌면 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에너지 조달 방식을 재생산 에너지로, 또 GDP 자체를 AI로 견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류 문명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기업은 결국 사람들의 이념과 충돌하기도 하고 혹은 가지런하게 맞춰지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테슬라는 어쩌면 정치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기업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